이제 베이직 올림픽을 앞두고 남북 관계의 최종 그런 어떤 대화의 장이라던가 변화를 예측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중대한 시점에 우리 한국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찰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학술대회에 온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네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는 지금 실시간 지금 줌 그리고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그리고 저희 여기 숭실대학교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은 본 행사에 있어서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진행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의 숭실평화통일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포럼을 시작하면서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의 원장님의 개의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저희 포럼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만은 벌써 50차 숭실평화통일 포럼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분을 모시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문제에 대해서 전 러시아 대사를 역임하신 위성락 대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비핵화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변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지난한 문제로서 우리들에게 그동안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왔던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외교부에서 다양한 보직을 역임을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 오신 위성락 대사님을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미국의 새로운 바이든 정부 하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데 대해서 말씀을 듣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실 대사님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위 대사님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을 하시고 35년간 외교관 생활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역임한 보직들을 보면 북미국장 겸 제6차 6자 회담의 차석 대표를 역임을 하셨고 또 주미 정무공사를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한반도 평화본부장과 6자 회담 수석 대표를 역임을 하셨고 외교부 생활을 주 러시아 대사로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국립외교원의 겸임 교수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대사님은 그동안 저서도 있는데 한국 외교 업그레이드의 재현이라는 책과 또 새로 쓰는 러시아 리포트라는 책도 저술을 하셨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통하고 계신 위 대사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그 포럼의 순서를 잠깐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이 오늘 나오셔서 이 포럼을 위해서 총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고 환영사 이후에 대사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대사님께서 말씀 주시기 전에 저희들이 간단하게 함께 사진 촬영하는 시간을 갖고 대사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자리를 재배치를 해서 우리 연구원에 계신 분들이 대사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하는 이런 자리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포럼과 마찬가지로 항상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정 토론자도 있지만 줌을 통해서 또 방영이 되기 때문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줌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대사님께 전달을 해서 그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숭실대학교 장범식 총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총장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숭실대학교 총장 장범식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정말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 포럼에 흔쾌히 발제를 허락해 주신 위성락 대사님께 다시 한번 학교를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한반도 비핵 평화 문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진행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4개 당사국들이 참여한 종전선언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종전선언은 아직 시기상조이며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4.27 판문점 선언, 북미 간 싱가포르와 하노이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소중한 기회였음에도 현재 남북관계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직도 남북관계는 답보 상태에 있으며 북미 관계도 교착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포럼이 남북관계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한반도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담론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숭실평화통일연구원에서는 지난 37년간 외교관으로서 미국과 북핵 문제 최고 전문가로 활동해 오신 우리 위성락 대사님을 이번에 모셨습니다. 대사님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육자회담 수석대표를 역임하시면서 남북 비핵화 회담과 미북 회담을 이끄신 장본인이신 만큼 한반도 비핵화 평화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뿐만 아니라 정책적 해안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비록 현재 남북관계는 답보 상태에 있지만 그 발전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연구도 함께 해나가야 하며 멈출 수 없습니다. 오늘 포럼은 이런 점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결 속에서 비핵화, 평화, 그리고 통일의 길을 찾는 한국 외교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 매우 시적절한 행사라 생각됩니다. 끝으로 오늘 숭실평화통일 포럼에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숭실대학교는 북한과 통일에 관한 학술적, 정책적 연구를 지속하여 통일을 선도하는 최고의 대학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총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귀빈분들께서 자리를 같이 함께 해주셨으나 부득이하게 시간 관계상 축사는 여기까지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50자 숭실평화통일 포럼의 위성락 대사님의 그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전통과 역사에 빛나는 숭실대학교에 와서 강연을 이렇게 갖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장범식 총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따뜻한 환영사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행사를 주관해 주시는 김성배 소장님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행을 맡아주신 전수미 교수님께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려야 될 주제는 한반도의 비핵과 평화의 문제입니다. 제가 외교부 생활하면서 오랫동안 핵 문제를 다뤄왔기 때문에 이런저런 계기에 핵 문제나 평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제가 해온 일에 대한 일정한 또 반성, 회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드릴 때 좀 무거운 기분입니다. 오늘도 같은 기분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북한 핵 문제는 왜 생겼느냐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노태우 정부 때 우리가 북방 외교라고 하는 정책을 시행한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소련,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했던 정책을 말합니다. 그때가 마침 탈냉전 시기였습니다. 탈냉전이라는 국제적인 환경을 활용을 해서 소련하고 수교하고 중국과 수교를 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의 일입니다. 그때 우리가 북방 외교를 성공해서 소련과 수교하고 중국과 수교를 했는데 그 일이 북한에게는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북한은 자기를 후원해 오던 세력인 소련, 중국이 순차적으로 한국과 수교하는 것을 보고 일종의 배신감, 패배감,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한식의 생존의 길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핵무장이었습니다. 아주 특이한 사례입니다. 그 시기에 탈냉전 시기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나라는 전 세계에 많았습니다. 동구권에도 있고 중앙아시아에도 있고 많았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개혁, 개방을 하면서 새로운 변화된 상황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생존의 길을 찾았는데 북한만이 거의 유일하게 핵무장이라는 길을 통해서 생존을 찾게 됩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가 부질없는 가정이긴 하지만 중국, 소련과 수교를 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 일본과도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역사가 다른 길을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국 그 길을 가지 않았고 북한은 핵무장의 길을 택합니다. 1990년 1월 달에 소련 외상 쉐바르드나제가 북한에 갔습니다. 그 이전에 한소 간의 관계 개선이 많은 진전을 보였고 수교가 가시권에 들어온 때였습니다. 쉐바르드나제는 평양에 가서 북한 쪽에다가 대고 한소 수교가 불가피하다는 사정을 설명하려고 갔습니다. 그런 정을 안 북한이 냉대를 합니다. 김일성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김일성이 소련 외상을 만나주지 않은 사례는 그전까지 아마 전례가 없었을 겁니다. 쉐바르드나제는 김영남 외상을 만나서 사정 설명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김영남이 물론 표현상으로 핵 개발을 한다고 하진 않았지만 누가 들어도 핵 개발이라고 알 수 있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생존의 길을 찾겠다고 하면서 핵 개발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북한 핵 문제의 단초입니다. 제가 아까 그렇다면 우리가 좀 다른 길을 갔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그것이 과연 가능했겠느냐 그 시대에 이렇게 회의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인 사실을 되짚어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1988년 7월 7일에 이른바 77 선언이 나옵니다. 그거는 북방 외교가 시동을 건 초입에 나온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이었는데 그 77 선언에 따르면은 우리는 중국, 소련과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북한이 미국, 일본과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88 올림픽 직전에 북방 외교 초입에 나온 이 성명이 아주 전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 좋은 반응을 얻었고 88 올림픽이 성공하게 되는데도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소련,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진전을 보였지만 한국은 77 선언과는 좀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북방 외교가 진전을 보이던 시점에 미국 내에도 한반도의 상황이 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일군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수는 아니었지만 워싱턴에 그런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국무부와 백악관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조용히 북한과 대화 채널을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경에서 실무급의 대화 채널이 열립니다. 그 대화 채널은 사실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 개선 과정을 모방한 것입니다. 원래 미국과 중국이 관계 개선을 시도했을 적에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실무급의 대화 채널이 있었습니다. 그 채널이 좀 지지부진하다가 헨리 키신저가 국무장관이 되면서 안보부 장관이 되면서 키신저가 그 채널을 재가동해서 결국은 극비리에 중국 방문하는 일을 성사시키게 된 경위가 있습니다. 국무부와 백악관의 일군의 인사들이 중국, 미국 관계 개선 사례를 원용해서 비슷한 사례를 북한에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경 채널이 열렸던 것이죠. 그 대화가 진전이 되어서 92년 1월 달에 북한의 김용순 당비서가 뉴욕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무부의 그 당시에 3인자인 정무차관을 만납니다. 아놀드 켄트하고 만나게 되는데 지금에도 미국의 고위급 관계자와 북한의 당서기가 만난다고 하면 빅뉴스인데 1992년에 그 일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한국 전쟁이 난 이래 휴전협정 이래 미북 간의 최고위급 대조하였습니다. 북한이 많은 기대를 갖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그 당시에 그 접촉에 대해서 호의적이 아니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끝까지 막진 못하고 한 차례만 용인하도록 입장을 정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대화를 해보니까 입장차가 커서 큰 진전은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북한 쪽은 그 대화를 이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차기 회담 일자를 정하자고 하고 미국 쪽은 한국의 입장 때문에 이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회담은 더 이어가지 못하고 그만두게 됩니다. 북한이 크게 실망을 하죠. 그러면 미국 내에서 이것을 이니시에이트 했던 그룹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미국과 북한도 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사람들의 생각이 워싱턴의 주류적인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추진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움직임을 뭐라고 명명했는가 하면은 modest initiative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작은 움직임. 그러니까 이걸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이기 때문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경우에 반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modest한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그렇지만 미국 워싱턴의 주류의 사고방식은 의회나 행정부나 내 주류의 사고방식은 미국이 드디어 소련과의 냉전을 이겼다. 소련이 변화하고 있다. 냉전은 우리의 승리다라고 생각하는 승리주의가 만연했기 때문에 냉전과 탈냉전 전환기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북한에 대해 그렇게 신경 쓰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는 이어지지 못합니다. 북한은 한국의 소련과 중국 간의 수교로 느꼈던 고립감, 패배감에다가 미국과의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실망감이 곁들여져서 결국은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듬해 초에 북한이 NPT를 탈퇴합니다. 핵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이후에 30년간 우리는 이 문제 속에서 스트러글을 하게 됩니다. 북방외교라고 하는 것은 돌이켜보면 탈냉전이라고 하는 시대의 흐름을 활용한 한국 외교의 성공인데 그 성공이 의도치 않게 북핵 문제를 야기시키는 아이러니를 낳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북방 외교는 탈냉전을 활용한 것이지만 그것이 한국과 소련과 한국과 중국 간의 화해와 관계 개선을 이루었지만 한반도에서 화해와 관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반도에서는 핵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탈냉전의 흐름을 탈냉전적인 사고로 대처한 게 아니라 탈냉전의 흐름을 냉전적인 사고로 대처한 게서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북핵 문제가 생기게 된 연원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그렇지 않아도 불안전하고 위태로웠던 한반도의 정전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휴전협정에는 평화협상을 해서 종전을 한다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평화협상이 그 이후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휴전 상태가 70년을 지속되는 기이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동안에 큰 전투가 재개된 건 아니지만 도발과 긴장이 반복되는 불안한 평화가 지속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에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중요한 외교 정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렇지만 집권 초 1년 동안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대결 분위기가 고조됐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별 진전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초에 김정은이 평창 올림픽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래 남북 미 사이에 그것도 정상 차원에서 전대미문의 담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극적으로 고조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정상급 담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정상급 담판 과정을 통해서 한반도의 비핵 평화 프로세스는 일종의 rise and fall을 겪습니다. 올라갔다가 꺼졌습니다. 2018년 19년 사이에 남북 간에는 4차례의 정상회동이 있었고 미북 간에는 3차례의 정상회동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남북 간에는 판문점 선언, 평양선언, 9.19 군사합의가 나왔습니다. 남북 간의 평화가 진전되는 듯이 보였습니다. 미북 간에는 싱가포르 성명이 나왔습니다. 북한은 ICBM과 핵실험을 유예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한국과 미국은 연합훈련 중단을 약속했습니다. 그렇지만 미북 정상 외교는 싱가포르 회담을 정점으로 하고 이후로는 내리막길에 들어갔습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래 협상은 장기간의 교착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은 2019년 말에 핵 미사일 실험 유예를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미국의 새로운 셈법을 요구합니다. 남북 정상 외교도 평양 정상회담을 이래로 내리막길에 들어갑니다. 북한은 하노이 결렬 이래 한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서 남북 관계를 단절시켜버립니다. 이로써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가 침체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결렬이 됐을까를 살펴보겠습니다. 미시적으로 보면은 결렬의 직접적인 원인은 비핵화 접근 방식을 둘러싼 입장 차이입니다. 싱가포르 미국 합의에 보면은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인 비핵화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여기에 따라서 하노이에서 영변을 폐기할 테니 대신 주요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합니다. 이른바 신뢰 구축을 통한 단계적 비핵화의 1단계 조치인 셈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하노이에서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핵, 미사일, 생화학 무기 일괄 타결을 요구합니다. 북한은 이것이 싱가포르 합의 정신과 다르다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거부하고 회담은 결렬된 것입니다. 이것이 미시적인 결렬의 이유인데요. 그렇지만 거시적으로 보면은 트럼프가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의 주문을 손쉽게 들어줌으로써 북한에게 과잉 기대와 승리주의 인식을 심어준 것이 문제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북한은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미북 관계와 미북 신뢰 구축이 먼저고 이것이 있어야 비핵화가 촉진이 된다고 하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았습니다. 북한이 오랫동안 견지해왔던 비핵화의 철학이 정상성명에 반영된 셈입니다. 북한은 아주 교조적이고 경직된 체제인데 최고 존엄이 미국의 정상을 상대로 이러한 내용을 얻어오자 거기에 극도로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문구에 동의를 해줬다 해서 미국의 조야가 이러한 북한식 접근을 계속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 또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결국 미국은 하노이에서 입장을 180도 바꿉니다. 북한은 격분했고 협상은 좌초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 정상 간의 담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는 협상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좀 즉흥적이고 변덕스럽게 대처를 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극도의 유화책을 했고 하노이에서는 초강경으로 선회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의 입장은 그 둘 사이에 어디 지점에서 약간 오락가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을 현실주의에 기반한 주고받기식 협상으로 견인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싱가포르에 대한 북한식 승리주의 인식이라는 것은 타협과 주고받기라는 협상의 정신에서 볼 때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지금의 교착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싱가포르의 결과를 지키려는 북한과 여기에 호응할 수 없는 미국의 입장이 대치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북한은 격앙되어서 미국의 입장 변경을 요구하며 도발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정상 담판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회가 이렇게 소비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바이든이 등장을 합니다. 바이든의 등장은 비핵 평화 프로세스에 영향을 줄 아주 중요한 상황 전개입니다. 바이든의 동아시아 정책부터 북핵 정책까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시아 정책을 보면은 바이든의 동아시아 정책의 근간은 중국 견제에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동맹을 중시하고 한국, 일본, 호주와의 유대 강화를 추진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바이든은 북한 이슈나 중국 이슈나 양자 동맹 이슈에 걸쳐서 한국에게 공동 보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한국의 독자적인 운신 공간이 줄어들 소지가 있는 대목입니다. 바이든의 대북 정책을 보면은 바이든은 집권 초에 대북 정책 재검토를 거쳐서 결과를 내놓았는데 그 결과는 트럼프식 그랜드 바겐도 아니고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도 아닌 Calibrated and Practical 접근이라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표준적이고 원칙적이고 정치적으로 코렉트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착 상태를 타개할 창의적 접근이 있거나 북한을 대화로 끌어낼 인센티브가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북한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적인 관심은 아니라는 인상이 역력합니다. 북한 핵 문제는 당장의 해결할 과제라기보다는 일단은 관리해야 될 대상으로 치부되는 인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이대로라면 지금의 교착 상태가 단기간에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볼 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도 오바마 시기의 전략적 인내와 크게 다르지 않을 소지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전에 북한의 움직임을 보면은 북한은 8차 당대회를 열어서 군사력 강화를 크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 규약에 박아 넣었습니다. 8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앞으로 다양한 핵 미사일 개발을 하겠다고 열거합니다. 이 대목은 북한의 추가적인 실험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남측에 대해서 첨단 장비 반입이나 합동 군사 연습 등을 비난합니다. 합의 역행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남측이 제시하고 있는 방역이나 인도 지원, 관광 교류 등을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깎아내립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선의와 인내로 대했지만 돌아온 것은 없다면서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대항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결국 북한은 특유의 고압적인 자세로 한국과 미국의 응수를 타진한 셈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북한의 대처를 살펴보면은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이후에 바이든 측에서 접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무반응으로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움직일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이미 북한이 그런 입장을 누차례에 걸쳐서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도발하지 않고 시간을 좀 끌었던 이유를 굳이 해석하자면 첫째로는 코로나 상황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둘째로는 미국의 대선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메이저 도발을 할 경우에 트럼프의 대선 전망이 어려워질 것을 염려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북한이 트럼프를 배려할 일은 없습니다. 바이든이 들어왔기 때문에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와의 게임을 해야 될 차례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역사를 보면 북한은 새로운 게임을 도발로 시작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한국이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북한과 막후 접촉을 시도합니다. 2021년 봄경의 일입니다. 한국이 북한에게 친서를 보내고 북한이 여기에 회신을 해서 접촉이 재개됩니다. 이 분위기 속에서 2021년 5월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때까지는 그 전에 남북 간의 친서 교환이 있었다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정부 내에서만 알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측은 한반도 평화 과정을 살리고자 애를 써서 한반도의 비핵화라든가 판문점 선언이라든가 싱가포르 성명 또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 등의 표현을 정상 공동성명 내에 반영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의 의도는, 배경 의도는 막후에서 진행되고 있는 남북 간의 친서 교환 등 남북 간 접촉을
부양하고 더 나아가서 미북 대화를 복원시키려는 취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미북 대화 재개에 도움이 될 어떠한 행동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나온 표현들을 보고 대화에 응해 나올 가능성은 적습니다. 거기에 있는 북한 관련 표현들은 대부분 노미널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 내용이 결여되어 있어서 북한이 반응하기에는 좀 미진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적극 나서서 무슨 유인책을 추가로 제시할 가능성도 아주 적습니다. 미국은 볼은 북한 코트에 있으니 북한이 대화와 협상에 나오면 된다는 입장이고 북한은 볼은 미국 코트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미북 간의 분위기가 이렇지만 남북 간에는 여전히 친서가 오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북한이 남북 관계에서 약간의 숨통을 터주고 한미 간의 이간을 꾀할 그런 개연성은 남아 있었습니다. 2021년 6월에 김정은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화와 대결 모두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언급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미측이 대화 재개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표시하자 북한은 즉각 미국과 어떤 접촉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합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남측에 대해서는 남북 정상 친서교환 협의의 결과물로 2021년 7월에 남북한 통신선 복원을 발표합니다. 남북 대화가 재개되고 또 뒤이어서 미북 대화도 재개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가 갑자기 커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김여정이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합니다. 연합훈련이 개시되자 김여정은 남측이 배신적인 처사를 했다고 비난하고 통신선을 다시 단절해버립니다. 그래서 남북한 마크 접촉도 또 부풀었던 대화 기대도 다 사라집니다. 그 이후에 김영철 통전부장이 이제 한미가 대결을 선택했으므로 북한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도발을 시사하고 나옵니다. 그 이후에 북한은 영변에서 5메가와트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단거리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발의 강도를 조금 높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김여정의 담화를 통해서 적대시 정책과 편견적 시각을 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정성과 상호 존중이 유지된다면 남북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고 시사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도발의 가능성을 높이면서 정상회담 카드로 한국을 끌어내고 궁극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려는 행보입니다. 이 대목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북한이 도발을 언급하고 이를 반복한 지 이미 2년이 넘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말한 대로라면 도발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 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해온 도발적 레토릭과 실제 행동 사이에 이 정도 시간 갭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저는 이 현상이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북한이 내뱉는 말에도 불구하고 내심으로는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다른 하나는 북한으로서 대화 전망이 계속 어두울 경우에는 결국 도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를 이런 환경 속에서 살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이렇다 할 정책을 내놓지 않고 여타 문제에 매몰되어 있을 경우에 북한이 상황 타개를 위해서 도발을 할 가능성은 커질 것입니다. 만약에 상황이 그렇게 간다면 바이든 행정부식의 대응은
도발할 때까지 wait and see 한다는 것과 크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듣기 싫어하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북한이 도발을 하고 나면 북한 문제와 북핵 문제에 적극 대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도발이 있게 되면은 긴장과 대결이 고조됩니다. 상당 기간 대화는 무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발이 있을 때까지 wait and see 한다는 것을 건설적인 접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도발이라는 건 늘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도발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거기에 맞춰 대응하면 된다고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한국에게는 도발이라는 건 언제나 해롭습니다. 안보적으로도 해롭고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하게 되고 경제에도 타격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도발을 막을 수 있다면 막아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은 진보 정권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보수 정권이 있을 때에도 도발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비슷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러한 지정학적, 지경학적 처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한국으로서는 미국 간의 대화 촉진자 역할도 하고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서로 협조하도록 중간 역할도 하고 또 미국 간 핵 협상이 비핵 평화의 정상 궤도를 벗어나서 한국의 국익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감시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다양한 역할을 한국이 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급선무인 도발을 막고 이 국면을 타개해서 한반도 비핵 평화 과정을 진전시키려면 첫째로 해야 될 일은 협상을 재개시키는 겁니다. 둘째로 검토해야 될 것은 그러면 재개된 협상에서 어떤 방법으로 협상을 할 거냐는 겁니다. 바람직한 협상 방안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대화 재개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화 재개는 우선 미국의 역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 문제를 미국과만 거래하려고 하고 미국과만 협상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타개하려면 미국 협상이 열려야 하는데 북한은 볼이 미국에 있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북한을 끌어내려면 미국 쪽에서부터 무언가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아야 하는데 아직은 그렇게 전향적이지 못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식 접근에 대해서 모두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의 대북 담판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과오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가 정치적 리스크를 무릅쓰고 북한과 정상급 담판에 나섰다. 그만큼 담대했다라는 점은 평가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스 브레이킹 무브로서 바이든 행정부가 무슨 실질적인 문제를 양보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김정은을 상대로 어떤 외교 의전 차원의 커트시를 발휘한다거나 또 북한이 항상 보이고 있는 일종의 인정결핍증, 북한의 인정결핍증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생각한다거나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식량이나 비료나 의료 분야 등 인도적 지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아직은 바이든 행정부가 소극적이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바이든 행정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과제일 겁니다. 만일 바이든 행정부가 더 움직이기를 꺼린다면 이제 그 다음의 역할은 제3자에게 넘어갑니다. 제3자는 우선 중국의 역할을 들 수 있고 또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한국이 역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중국의 역할을 살펴보면은
중국은 교착 상태를 변화시킬 잠재적 영향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면서도 북한의 존재에 대해서 또 다른 지정학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핵화의 이해와 지정학적인 이해가 충돌할 경우에는 지정학적인 이해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간에 미중 관계가 대립으로 치닫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중국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 협조할 개연성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중국이 비핵화 명분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갖도록 유도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 핵 문제는 미중 모두의 공통 이해인 국제 비확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중국을 설득해서 중국이 지정학적 이해에 못지않게 핵 비확산 명분에 충실하도록 설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자주 미중 관계가 협력과 경쟁과 대립의 영역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북한 핵 문제는 당연히 미중 간의 협력 영역에 위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역할을 더 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중간지대에 있는 중간지대에서 역할을 기대한다면 중립국 국들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나 스웨덴이나 스위스나 이런 나라들이죠. 아니면 NGO들이 나서서 미북 대화를 견인하는 데 역할과 기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핵 협상을 미국과 주로 하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한미 간의 신뢰를 잘 구축하고 미국과 조율해서 공동의 대응 입장을 정립함으로써 협상 과정에서 우리 입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 한미 간의 신뢰가 강해야지만 한국의 운신 공간에 대한 미국의 양승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대처입니다. 이런 전제하에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식량이나 비료나 의료 등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서 남북 대화를 열고 북미 대화도 촉진하려는 노력을 마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남북 관계를 치고 나가서 북미 관계를 견인하겠다라는 시도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궤적을 감안해 볼 때는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과의 인도적인, 문화적인, 종교적인 차원의 교류는 꽉 막힌 현 국면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바람직한 협상 방안과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화가 복원된 후에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비핵 평화 협상을 하느냐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대화 자체를 복원시키는 데 압도적인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실제 협상에서 어떤 방안으로 협상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덜 쓴 인상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생각해 볼 때 대화 재개의 궁극적인 목적은 당연히 비핵 평화 과정의 실질적 진전이고 그것을 잘 해내려면 좋은 협상 방안을 성안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북한의 새로운 셈법 요구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결과 사이에 접점이 될 협상 방안이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한미가 잘 협의해서 만들어 가야 될 숙제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협상 방안이 좋은지를 구체적으로 논할 계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는 참고해야 될 몇 가지 지점을 제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해온 협상 과정에서 얻은 성찰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비핵과 평화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한반도 평화에 중점을 둔 나머지
대화와 교류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핵보다 좀 우선시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핵과 평화는 함께 추구해야 합니다. 비핵 없는 평화 추구를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평화가 핵 협상에 동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비핵과 평화 사이의 순서에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먼저 평화의 진전을 확보해서 비핵 논의의 환경을 조성한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핵 논의와 무관하게 평화 논의가 계속 움직여 나가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것을 이용해서 평화 논의가 어느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는 비핵 논의를 할 수 없다고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국제연대와 민족공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경계해야 될 것은 국제적인 연대를 경시하고 우리의 독자적인 움직임으로 남북 간의 상황을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혹입니다. 교류협력이나 제재 완화 등 한국의 독자적인 행보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보다 조금 더 인내심이 적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그만큼 동맹과 공동보조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한국의 독자적인 남북 중심 움직임은 효과는 별로 없고 한미 간의 마찰이나 남남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여론의 역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미국, 일본과 공조하면서 어떻게 하면 중국과 러시아를 조금 더 우리 편으로 끌어당길지를 고심해야 합니다. 국제적인 연대를 끌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만일 북한 핵 협상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 핵 협상에서 보였던 것만큼의 협조적인 자세를 보여준다면 북핵 협상은 동력을 얻기 쉽습니다. 이란 핵 협상은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적인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JCPOA라는 성과물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협상의 도구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화냐 압박이냐 하는 겁니다. 북한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대화와 제재 압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속적인 논쟁거리입니다. 일각에서는 제재 압박을 적극 배제하려고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제재 압박 위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으로 하여금 현실주의적인 관점으로 돌아와서 협상을 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일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협상도 하고 설득도 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해야 하지만 디스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압박도 제재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요소를 잘 배합하는 정책 믹스를 구성해야 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어떤 배합률을 쓰느냐 하는 건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고 그때그때 전술 전략적으로 판단할 문제일 겁니다. 북한을 현실주의로 유도한다는 말은 뒤집어 놓으면 북한에게 과잉기대나 승리주의를 주지 말자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단계적 비핵화냐 아니면 일괄 타결이냐에 대해서 좀 따져보겠습니다. 비핵화에 접근하는 방법론으로서 북한은 언제나 단계적인 비핵화를 고집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핵이 생존의 유일 담보이기 때문에 신뢰 구축이 되는 정도를 보아가면서 단계적으로 핵을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항상 단계적인 접근을 하면서 많은 단계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처럼 많은 단계를 거치는 방법은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악용될 소지가 큽니다.
그리고 또 많은 단계를 거치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언젠가는 협상이 결렬되고 좌초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6자 회담 과정에서 이런 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협상은 오래 하더라도 타결은 하나의 합의로 한꺼번에 하는 것이 낫습니다. 국제적인 주요 분쟁은 다 그런 식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이란 핵협상도 그렇고 한국전쟁의 정전협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남전을 종식시킨 파리 평화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 방식은 북한의 반대 때문에 출범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하는 수 없이 현실과 이상을 조합한 대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컨대 단계적 접근 자체는 용인할 수밖에 없더라도 단계를 최소화한다든가 각 단계별로 비교적 큰 슬라이스를 추진한다든가 하는 겁니다. 이제 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하겠습니다. 비핵 평화 문제는 하나의 롱 게임입니다. 아주 긴 쟁투입니다. 이 롱 게임에서 이기려면 일관되고 결기 있고 또 끈질겨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30여 년간 이 문제를 다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일관되고 결기 있고 끈기 있게 하려면 두 가지 작업이 선행돼야 됩니다. 첫째로는 비핵 평화의 목표라든가 접근 방법이라든가 그 과정에서 사용할 툴이 잘 조화된 정책의 큰 틀이 있어야 합니다. 그 틀이 정립되어 있어야 하고 둘째로는 그 틀에 대한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정권이 바뀌어도 쉽게 바뀌지 않는 일관되고 결기 있고 끈질긴 정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핵 정책이 크게 변화했었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끈질기게 대처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한 이 두 가지 요건 중에 앞에 말씀드린 것은 외교적인 역량을 말합니다. 그런 좋은 협상 방안을 만들어내는 외교적인 역량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뒤에 말한 폭넓은 국민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문제는 정치적 역량을 의미합니다. 이 외교적 역량과 정치적 역량이 잘 결합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비핵 평화 본연의 목표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전문성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외교적 역량이 발휘가 됩니다. 비전문적으로 접근해서는 좋은 외교적 방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역량이 발휘되려면 정치적 리더십이 실용적이고 현실주의적인 관념을 채택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비핵 평화 과정을 달성하는 데 특별한 묘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협상과 압박을 적절히 배합한 정책을 능란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이것을 위한 국제적인 연대를 끌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일관되게 장기간 끈질기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북한을 현실주의적인 주고받기에 나오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결국 그것입니다. 단순한 얘기지만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을 장기간 밀고 갈 정치적인 전략적인 역량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정부는 임기 말에 있습니다. 임기 말에 정부에다가 이러한 거창한 주문을 내기는 현실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또 미국이나 중국의 움직임 이런 여건을 볼 때 지금 당장 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주문은 차기 정부를 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차기 정부가 제가 앞에서 언급한 교훈들을 감안해서 효율적인 비핵 평화 접근 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
자기 정부가 이것을 해낼 만한 외교적인 전문성하고 정치적 기량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지금보다 진전된 한반도의 비핵 평화 과정을 목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반도 비핵 평화에 대해서 귀한 말씀 해주신 이선화 대사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정리 시간 가지시고요. 토론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이 자리에 와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사님께서는 저희 남북미 정상회담 담판의 경과라던가 하노이 저희가 잘 궁금해했던 하노이 회담의 결렬의 원인, 북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통찰력 있는 말씀들, 북한과의 향후 우리가 어떻게 그 협상을 해야 되는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나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거는 저는 사실 100%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냥 제가 궁금한 것도 좀 여쭤보면서 좀 토론자로서 소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통일부나 실무자 관계자분들께 들었던 건 2018년도 평창의 올림픽과 그거를 주최를 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행하시면서 청사진을 그를 왕창 서류를 북한에 들고 갔다고 해요. 근데 들고 갔는데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대북 제재도 있고 여러 가지 제한 상황이 많은데 도대체 남조선 당국 사람들은 제정신이 있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지만 남한의 평화 프로세스는 아니었는지 북한의 시각이 북한의 니즈가 뭔지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우리만의 그 꿈에 부푼 그런 프로세스라는 한계가 저는 있다고 느꼈는데 그러면 그 대사님께서는 혹시 북한이 필요로 하는 니즈를 반영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모습이 있다면 차기 정권에서 그 이행할 수 있거나 이행하기 바라시는 앞으로 바로 차기가 아니라 차차기라도 그런 어떠한 프로세스 방향이 있으신지 특히 북한의 니즈가 반영된 북한의 그런 것들이 반영된 그런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잘 안 들려서 마스크 벗을까요? 네. 제가 목소리가 작아서 마스크 벗고 하기 죄송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오늘 굉장히 가까운 일본에서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기시다 내각이 출범했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무보상 회장이 자민당 총재로 방금 전 선출이 됐거든요. 그럼 저희는 항상 이제 뭐 대통령이 바뀌거나 총리가 바뀌면 많은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기시다 내각이 출범을 이제 100대 일본의 총리로서 이제 출범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혹시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일본과 미국, 러시아와 중국 변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한반도 상황에 있어서 이런 기시다 내각 출범이 향후의 남북 관계라든가 향후의 주변국과의 영향성에 북한의 태도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어떠한 방향성의 변화가 약간은 있을지 혹시 고견이 있으시다면 여쭙고 싶습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국제 연대를 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국제 연대를 통해서 저희가 한다면 혹시 좀 더 지금 스위스나 이제 주변국들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사실 북한 인권 부분도 어느 한 국가가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유엔이라든가 국제 사회가 같이 연대를 해서 그러니까 북한만의 인권이 아니라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그 국제 연대에 대한 입장에 북핵 문제 또한 국제 연대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는데요. 국제 연대를 함에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작은 스텝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떠한 추진 방향이나 뭔가 그 정책적 방향이 있을지 좀 고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다시 한 번만 주십시오. 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2018년도에 저희가 평창 올림픽을 진행을 하면서 실무자분들께 들었던 건 북한 당국자의 입장을 제가 들었던 게 뭐냐면 한국 정부에서는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면서
뭔가를 뭐 신경제지도 뭐 이렇게 가져갔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니즈가 전혀 반영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대북 정책, 대북 제재 하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과연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되게 의구심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혹시 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북한의 니즈가 있으면 그런 북한의 니즈가 반영된 남한의 평화 프로세스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남한과 북한의 니즈가 반영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방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혹시 그게 차기 정부나 차차기 정부에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있으시면 좀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내용이 충실하고 또 이렇게 발표를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또 질문도 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자들께서 질문을 조금 줄여주셔도 좋지 않겠는가. 지금 저희 그 줌으로도 또 질문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 다음은 우리 하충엽 목사님,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위 대사님 발표하신 내용이 전체 윤곽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셔서 많은 배움과 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아까 위 대사님께서 발표하실 때 이제 그 한국의 역할을 말씀하시면서 이 종교적 교류를 언급을 하신 부분이 한 문장 있으셨습니다. 우리 숭실대학교가 통일선도 대학교이면서 또 기독교 대학교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 통일지도자훈련센터는 세계 교회와 교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위 대사님께서 한국의 역할에 있어서 이런 대화의 막힘을 타개하기 위해서 한국의 역할 중에 종교적 교류가 필요한 부분을 한번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신문을 읽다 보면 현 정부가 로만 카톨릭 처치에 프란체스코 교황을 방북할 수 있는 그 일을 추진을 하고 있는 기사를 가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로만 카톨릭 교회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북한을 방문하게 되면 이런 대화 교류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울러 러시아 정교회의 수장인 시킬 총대주교도 이러한 방북의 기회가 온다면 또 러시아 정교회의 총대주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과연 남북 교류와 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저희가 파트너십으로 갖고 있는 영국 성공회의 캔터버리 대주교가 DMZ를 방문하는 것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공회 대학교하고 숭실대학교하고 지금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세계 개신교 교회의 가장 영향력이 큰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의 최고 수장인 캔터버리 대주교가 DMZ를 방문하게 되면 이런 것이 남북 대화 재개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분의 지명 토론자께서 간단한 토론과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대사님의 말씀을 듣고 줌으로 들어오는 질문들 다 받아서 정리를 해서 대사님께 다음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님, 그럼 먼저 지금까지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박승열 교수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핵화 전에도 우리가 첫째로 해야 될 것은 현실적으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미사일 능력에 대한 억지입니다. 그게 사실은 비핵화 협상보다 더 시급한 일이고 그거부터 당연히 해야 합니다. 협상은 협상이고 그 전에 우리가 억지력을 확보해야 하죠. 그래야지 협상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 억지력 중에 이제 재래식 전력으로 가능한 것은 최대한 억지력을 하지만 북한의 핵 능력은 재래식 우리의 역량만 가지고는 충분히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핵 능력을 빌려와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핵을 갖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빌려와야 하는데 그게 이제 동맹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죠. 미국과 우리 사이에는 이 부분에 대한 커버가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용어로 말하면 핵우산이고 좀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확장 억지입니다. Extended Deterrence라고 합니다. 확장 억지 내지는 핵우산을 통하여 우리가 북한의 핵을 대처할 수 있는 핵 억지 역량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그러한 핵우산이 과연 충분하냐, 유사시에 아무런 문제 없이 가동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느냐는 문제를 제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다져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니드인데,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전술핵을 가져오느냐, 나토식 핵 공유를 추진하느냐, 뭐 이런 논란들입니다. 저는 전술핵을 가져오는 데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지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져오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용인하지 않는 입장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고, 또 하나는 기술적인 측면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꼭 전술핵이 한국 내에 있지 않아도 미국이 의지만 있으면 수시간 내에 전술핵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술핵은 득은 있지만 또 그로부터 부과되는 부담이나 실이 많기 때문에 적극 지지하기는 어렵고, 나토식 핵 공유와 비슷한 것일 터인데 지금의 확장 억지를 보다 확실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 메커니즘을 개선하는 방법이 저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간의 Extended Deterrence를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협의체를 발전시키다 보면은 나토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토 형태와는 좀 다르지만 한국형 어떤 협의 체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하튼 억지력을 확보해야 하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확장 억지와 핵우산을 좀 더 효율화하는 방안이 대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종전선언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북한이 몇 차례 계기에 이런저런 반응을 보였지만 냉정하게 보면은 북한의 반응은 그렇게 오락가락했다기보다는 대체로 일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종전선언에 전면 거부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것이 되려면 먼저 선결 과제가 있다는 겁니다. 김여정도 비슷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결 과제가 적대시 정책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로 규정이 되는데, 그 문제가 해소가 되면은 다 할 수 있다. 정상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의중은 일관됩니다. 적대시 정책 철폐에 방점이 있고, 그것에 좀 더 구체적인 형태는 뭐냐면 연합훈련을 영구 중지하라는 거고, 군사활동을 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런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답을 하느냐가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인데, 저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주문이 수위가 너무 높고, 또 미국을 그런 방향으로 견인해 내오기에 쉽지 않고,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근간 스탠스를 볼 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이 단기간에 동력을 얻을 가능성은 적고 이것을 위한 정지 작업을 하는데 시간을 쓸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북한이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종전선언은 당장은 안 되고 여건이 조성돼야 된다는 건데 북한이 말하는 여건 조성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같을 수는 없지만 여하간 지금보다 나은 여건이 돼야 된다는 것에는 약간의 공감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여건을 마련해 가면서 기회를 보는 것이 타당한 접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전수미 교수님 질문인데요. 지금 현 구도 하에서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킬 만한 무슨 방안이 있겠는가, 또 북한의 니드도 반영된 게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쉽지 않은 질문이죠. 쉽지 않지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려면 북한의 관심사를 어드레스 해줘야 합니다. 안보적인 이해관계죠. 어떻게 말하면 적대시고 또 다르게 말하면 북한이 느끼는 안보적인 컨서언이겠죠. 그거를 어드레스 해줘야 하는데 동시에 우리가 필요한 것도 어드레스가 돼야지만 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대안은 북한의 그런 안보적인 니드도 커버하면서 우리의 니드인 북한의 비핵화에도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계속 늘려나가면서 적대시를 철폐하라 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양쪽이 안보적인 측면에서 어떤 일정한 부분에 뭐랄까요, 이렇게 유연성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북한은 핵 미사일 역량 부분에서 내놓아야 하고 한국은 또 유사한 안보 분야에서 내놓는 그런 패키지를 짜서 1단계를 넘어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동력을 구축하는 방법이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상황과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기시다 총리가 예상이 됩니다. 기시다 총리는 기존의 일본 정부 노선에서 크게 다를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이분이 위안부 협상을 주도했던 분이고 위안부 협상이 타결되도록 자기가 마쿠에서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위안부 협상이 이행이 안 되게 되니까 자기 자신의 폴리티컬 캐피탈이 약간 손상된 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일 양자 문제,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다루기가 까다롭지 않을까. 이분이 당사자고 주도했고 나중에 잘못된 후에는 본인이 그 대가를 치른 바가 있기 때문에 까다롭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해보고요. 북한 관련, 북핵 관련 상황에서는 특별한 새로운 건 없을 것 같지만 여전히 한국의 접근은 기시다 정부와 잘 공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상황, 북한 문제, 북핵 문제에 협조를 끌어내야 하고 또 변화하는 미중 세력 구도 속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정체 상태에 있는 한일 간의 관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또 그러려면 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법을 좀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 인권과 국제연대라는 좀 트리키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북한 인권 어려운 문제죠. 우리가 피해갈 수도 없는 문제지만 또 이 문제가 전면에 나오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대화 재개가 더 어렵게 될 터이니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원론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국제사회의 위상이 G20를 넘어서 G7에 거의 반열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가치 외교도 해야 합니다. 그걸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반도의 특수성을 약간 감안한다면 그 정도를 좀 조절하는 거지 우리가 북한 인권에 대한 외교적 가치를 잊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고 우리 동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대안은 적어도 국제사회에서 다자적으로 제기되는 명분에는 한국이 함께 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이 되고 그래서 이제 남북 간에 얘기할 때는 북한을 배려한다면 공개적으로 또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막구해서 조용한 외교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다자적인 접근과 조용한 접근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합중협생태전님께서는 종교적 교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하셨는데요. 교황님의 방북이나 또 러시아 정교의 수장인 총주교의 방북 방안, 또 영국 성공회 지도부의 DMZ 방문 등 저는 어느 것이나 다 한반도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종교적인 지도자의 움직임은 세속적인 의미를 갖는 게 아니고 차원 높은 영적인 세계에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 세력도 그것을 일거에 도외시하지는 못합니다. 북한도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중 있는 분들이 방문을 하거나 하면은 그게 그 방문 일과성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대개 교황님이 가신다면 그것을 계기로 적어도 다시 대화가 복원이 되거나 무슨 그런 이제 어떤 선순환적인 어떤 그 뭐랄까요, 이펙트가 있겠죠. 영향이 있겠죠. 저희로서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미국이 안고 있는 그 분쟁 현안 중에 북한이 뭐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 쿠바도 오랫동안 큰 이슈였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올 적에 세 가지를 제기했습니다. 쿠바, 이란, 북한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터프한 협상을 하겠다. 오바마 선거 공약이죠. 그런데 북한만 빼고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쿠바하고 관계 개선도 했고 이란하고도 JCPOA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북한하고만 안 됐어요. 북한이 왜 그랬냐면 오바마가 들어온 직후부터 도발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미사일을 쏘았고 핵실험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전이 별로 없어서 결국은 전략적인 인내로 귀결이 됐지만 다른 두 나라의 경우는 쿠바하고 이란은 성과를 많이 거뒀고 특히 쿠바는 그 성과를 거두기까지 교황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쿠바가 또 가톨릭의 영향권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교황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런 전례도 있고 해서 교황님의 방북, 남북 간 교류 대화하는데 큰 임팩트가 있을 거로 봅니다. 되기만 한다면. 성수 자체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다음에 러시아 정교도 북한에 성당이 있습니다. 남쪽에도 직접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리스 정교하고 관련하에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보다 어찌 보면은 러시아 정교는 남북한의 존재감이 구체적으로 좀 있는 것이죠. 역할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영국 성공회의 활동도 저는 기대하고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일을 통하여 지금 어디에서도 활로가 안 보이는 교착 상태가 조금씩이라도 풀려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립이 있는 곳에 화해하고 평화를 가져오고 하는 것들은 종교의 역할이 크고 그런 종교의 역할을 통해서 풀려나간 사례들이 역사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가져보는 것입니다. 예, 이상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줌으로 들어온 질문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정리를 해서 3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중에는 지금 시드니에서 줌을 통해서 참여하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싱가포르가 하노이 결과가 크게 달랐다는 이유로 미국 측의 협상 전략이 선회했다는 점을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싱가포르 타결이 굉장히 큰 기대감을 줬죠. 근데 하노이에서 이렇게 달라졌을 때 미국 국무부 입장에 대해서 존 볼튼과 미국 네오콘 그룹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데 대해서 대사님의 혹시 견해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 질문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정책 일관성이 요구가 되는데 한국 상황에서 어떠한 노력이 있어야 그런 정책 일관성이 가능할지 그런 또 질문을 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서 실용적인 유연함과 동시에 원칙도 준수할 수 있는 유능한 대북 외교 역량이 차기 정부에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구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입장을 표명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요게 세 가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노이에서 그렇게 되기까지 미국 정부 내에는 다양한 정책적 토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토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정책 투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대통령은 다소 좀 뭐랄까요, 이렇게 가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아까 네오콘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제 강경파들이 있고 또 온건파들이 있고 한 속에서 하노이 현장에서까지 끝없는 밀고 당기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존 볼튼 같은 분은 강경한 시각이니까 영향을 미쳤던 것은 분명한데 저는 그것만이 다라고 해석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주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턴이 다 그렇게 끌고 왔느냐 그렇게 보기보다는 저는 좀 더 구조적으로 싱가포르에서 미국이 동의해 준 내용은 처음부터 그대로 되기는 어려웠다고 저는 봅니다. 그대로 되기는 어려웠다. 그대로 되기에는 너무 북한에게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같은 분은 외교적인 다큐멘트에 써 있는 문구의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중요성을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양반은 자기 자신은 협상의 달인이고 자기는 써 있는 문서에 관계없이 딜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북한의 경우는 아주 교조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난 권위주의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가 얻어온 문구는 그야말로 금과 옥조입니다. 못 바꿉니다. 근데 그 점은 간과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으로서는 싱가포르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볼턴의 영향이 없었어도 하노이에서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조적으로 그렇다. 볼턴이 조금 더 상황을 극적으로 가져간 영향은 있겠죠. 거기에다가 또 다른 요소를 들자면 미국의 국내 정치인데 그 당시에 미국 내에서 청문회가 진행 중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비리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돕던 로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같은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 측 내부에서는 그러한 도메스틱 시츄에이션에다가 대고 싱가포르와 유사한 결과물을 투입하면 폴리티컬리 옳지 않다,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요소까지 가미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네오콘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나 그게 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전부 컴바인되어서 싱가포르로부터는 구조적인 문제점, 네오콘이나 강경파들의 영향, 도메스틱 폴리틱스가 다 뭉뚱그러진 결과가 하노이의 결렬로 이어진 게 아닌가
하노이에서 사실은 걸어 나온 겁니다. 트럼프가 결렬시키고 그냥 걸어 나온 겁니다. 워크아웃에 해당합니다. 그런 경우는 정상회담에서 거의 없죠. 아주 이례적인 경우죠. 근데 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여파가 지금까지 심각하게 미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어질 수 있는 일관성을 어떻게 해야지 가능하겠는가 하는 두 번째 질문이 있었는데 저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간단 명료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북한 핵 문제나 대북 정책을 다루는 어떤 큰 틀에 대해서 한국 내에 여야 간 보수 진보 간의 양해가 있다면 그런 큰 틀의 일종의 뭐 템플레이트 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정책까지는 아니지만 큰 얼개만이라도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한국처럼 양분화된 세상에서 가능하겠는가 회의적으로 말씀하실 분도 많겠지만 사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통일 정책에 대해서 말하자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큰 얼개가 있습니다. 그 얼개는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진 건데 그 얼개는 지금까지 안 바뀌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때 여야 모든 정파 간의 상의에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사람은 노태우 정부와 삼김이었습니다. 삼김이 전부 참여를 해서 그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례를 감안한다면 우리가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전혀 불가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뭔가 디테일까지 가지 않지만 큰 얼개만이라도 목표 방향 뭐 이런 걸 좀 만들어내면 그 틀 안에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가령 미국의 경우에 공화당, 민주당의 정권이 바뀌지만 대북 정책에 대한 접근이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적어도 큰 얼개에 대한 전반적인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그 틀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 틀을 벗어나면 모두가 비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얼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스웨이가 너무 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 선례와 비슷한 거에 따라서 좀 초당적인 접근을 시도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정부와 국회, 정당 등의 역할이죠. 정치적 프로세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핵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지금의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건데요. 글쎄요, 아직도 다 끝나진 않았기 때문에 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부가 평화 문제를 아주 중시해서 좀 열의와 담대함을 가지고 시도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8년, 19년에 전례 없는 정상 차원의 아주 큰 담판이 열렸었죠. 큰 기대도 모았고 또 정상 담판인 만큼 기대도 크지만 또 리스크 또한 있는 일이었는데 지금의 결과는 그렇게 높은 좋은 결과는 아직은 아니죠. 아직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정부는 마지막 노력까지 모든 혼신의 힘을 다하는 걸 알 수는 있긴 합니다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는 좀 미루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굳이 얘기를 하자면 조금만 얘기하자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열의와 담대함은 좋은데 조금 한반도 평화 자체만 집중한 게 아닌가. 한반도 평화가 놓여있는 좀 더 브로드한 틀, 국제적인 핵 비확산 틀, 리저널 폴리틱스 이런 것들과 함께 보았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정도를 해봅니다. 제가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일이기 때문에 더 많은 말씀은 삼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포럼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뭐 이미 다 느끼셨겠지만 위 대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북핵 문제와 평화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셨고 또 필요한 부분에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셔야 될 부분은 또 다 지적을 해주시는 아주 저희들에게 인포머티브한 도움이 되는 이런 훌륭한 말씀이셨습니다. 질문에 대해서도 이제 아주 좋은 답을 해주셨고 저는 마지막에 하나 제가 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 북방 외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제도를 연구하면서 사회가 변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시점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안정적인 제도가 흘러가다가 일정한 시점에 제도가 부유를 하기 시작하는, 드리프트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런 시점이 어느 역사를 둘러보면 어느 시점에도 이제 오게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 시점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북방 외교는 90년대 사실은 이제 보면 소련이 붕괴가 되고 체제 전환이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 역사에 큰 변화가 있는 시기에 일어난 것이죠. 근데 북방 외교에 있어서의 우리의 선택은 정말 크리티컬 정처,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에서 저희들이 선택을 했는데 빠진 선택을 했던 것이죠. 왜 남한은 소련과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과 교류를 하는데 북한은 이게 막아져 버린 이 부분이 이제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았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가 변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제도의 흐름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이 그 다음 사회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 순간적인 어떤 선택의 미흡함 이게 이제 지금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이제 떠오르는 생각은 뭐냐면 그런 드리프트는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도 다시 올 것이다. 우리가 그것이 언제인지는 지금 모르지만 분명히 그 시점은 이제 오게 되는데 그 시점에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또 과거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사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가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 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평화로운 그런 한반도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저희 포럼을 마치고자 하는데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위성락 대사님과 또 질문과 토론에 참여해 주신 우리 초빙 교수님들께 큰 박수로 수고에 응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50차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